네, 캠페인 전략연구원 원장이시고 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총장이신 이동호 강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강의는 처음이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들릴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마 제가 배웠던 얘기들, 제가 배웠던 역사들, 그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가 뭘까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주주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다수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뜻이나 이념이 없습니다. 그냥 대중이, 다수결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란 뭐냐? 자유주의와 결합한 나라입니다. 결합한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중이 주류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와 붙으면 자유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와 붙으면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고, 전체주의랑 붙으면 인민민주주의가 됩니다. 북한도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거기도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말을 쓸 때는 북한도 민주주의 맞습니다. 왜요? 다수가 통치한 나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정부 들어서 지난번에 앞에 자유를 빼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웅변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를 여러분은 지금 현재 마음껏 구가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구가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느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 모두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개인의 자유를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권. 내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한다. 내 자유는 누구도 함부로 구속할 수 없다. 단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만 구속당할 뿐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자유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그러나 우리 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자유를 찾기 위해서 수말리 땅을 돌고 돌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그 외국의 사람들한테 팔려가서 몸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서 넘어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3만이 넘는 사람이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요? 자유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여러분 그냥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 선배들의 수천 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가 부여됐습니다. 조선왕조 시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자유 없었습니다. 자유는 딱 한 명만 있었습니다. 누구요? 왕요. 그래서 그게 봉건주의 국가라고 그럽니다. 왕만이 자유로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백성이자 신민이었습니다. 거기는 자유도 없었고 권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법이 없이도 그냥 잡아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때리면 맞아야 됐고, 곤장을 치면 맞아야 됐고, 죽이면 죽어야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배웠던, 여러분이 알았던 조선이란 나라였습니다. 그 조선이란 나라가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선이 평양에 왔다가 불타 죽은 사건을 아시죠? 무슨 사건입니까? 예? 제너럴 셔먼 사건이죠. 거기에 한 젊은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젊은이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20살에 영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1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아주 의학의 천재였습니다. 지금 보면 한 10여 10가지 정도의 외국어를 하는 머리 좋은 천재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자신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중국으로 부인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당신은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니까요. 영국에서 얼마나 먼 백기를 타고 왔겠습니까? 6개월 정도의 아마 여행이 소요됐어요. 근데 그 부인은 배를 타고 오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어때요? 21살의 젊은이에게 최초의 청운의 꿈을 안고 선교지에 중국에 왔는데 자기 부인은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에게 그 선교지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봤습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은요 약 8천여 명이 목에 잘려 죽던 시기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그 젊은이가 몰래 조선의 지금 서해안 쪽에 상륙했습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거기서 한 6개월간 거기서 전도하고 살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조선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갔다가 이 젊은이가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그리고 그 배에 중국말로 된, 당시 조선이 한문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중국말로 된 그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었겠죠. 그걸 수십 권 배에 싣고 탔습니다. 물론 말을 잘하니까 통역사로 탔죠. 선교사가 아니고. 그리고 이 젊은이가 그 배를 타고 조선에 왔습니다.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그 상선의 목적은 교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당시 아시지만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과 어떤 교역 통상을 전부 국법으로 금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공방 벌어지는 사이에 배는 왜 그 강대입니까? 그 밀물과 썰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배가 모래에 딱 얹혀버렸습니다. 배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있던 평양 그 대동강 상류에서 우리 조선 군인들이 불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토마스라는 젊은이는 그 배에서 있을 수 없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감옥 그 병사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그 병사에게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그 젊은이가 성경책을 수십 권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그 병사의 손을 잡고, 자기 목을 치는 병사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숨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토마스라는 젊은이의 인생을 보기에는 너무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천재인 20세의 토마스라는 젊은이가 결혼해서 실패하고, 왜요? 자기 부인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선교지에서 제대로 선교하지 못하고, 모처럼 한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해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 목을 쳤던 사람이 박춘식이라는 병사입니다. 그 병사가 나중에 평양의 최고의 장로가 됐습니다. 그 박춘식이라는 사람의 일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서양 젊은이가 알지도 못한 소리로 자기가 목을 치려고 칼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한 소리로 자기 손을 잡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건네줬다. 자기는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리고 그가 준 책이 뭔지는 몰랐지만 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집에 왔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은 그 책을 천천히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교를,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평양의 최고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이가 주워 가지고 가다가 평양성 박영식이라는 관리한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는 한문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아시지만 당시에 평양성 관리는 관리를 하려면 전부 한문을 알아야 되잖아요. 평양을 그 한문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중국이 당시 조선보다는 훨씬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종이도 훨씬 질이 좋았겠죠. 그래서 그 질 좋은 종이를 자기 벽에 발랐습니다. 온통 벽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사건은요. 이 사람이 당시 조선이란 나라가 별로 일거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빈둥빈둥 놀다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천장에 벽지에 발라놓은 그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 그 벽에 발랐던 성경 때문에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벽에 발랐던 그 집, 거기가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널다리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교회, 장대현 교회로 바뀐 그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이 조선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조선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청년의 그 죽음을 통하여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여기에 여러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 아주 젊은이들이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여러분 아시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만든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하고 네덜란드이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그 목숨을 걸고 건너옵니다. 당시 뭐 항해술도 좋지 않고 그래서 와서 뭐 거의 많은 사람이 다 몰살할 정도로 죽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도 아시지만 사람이 신앙도 항상 손을 꽉 쥘 수 없잖아요. 쥐었다가 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 신앙도요 이렇게 좋았다가 또 쭉 떨어진 때가 있습니다.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이런 굴곡이 있는데 당시 제3차 대각성운동이 벌어져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 엘리트들이 세계를 향해 나갑니다. 선교의 사명을 들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으로 찾아옵니다. 그 젊은 엘리트들이. 그리고 그 조선에 와서 조선의 아주 엘리트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그 조선의 아주 젊은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의 한양의 5대 천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집이 가난해서 아시지만 조선 말기는 굉장히 나라가 이 부패해져 가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관리의 시험에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계속 시험에 낙방하고 있던 시리에 찬 이승만이라는 젊은이를 결국 그래서 그 학교로 오게 됩니다. 그 학교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영어를 배우고 이 미국에서 온 엘리트들한테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승만이라는 젊은이가 20살 때 혁명을 꿈꿉니다. 야, 이거 조선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왕이 1인 혼자
권리를, 자유를 누리는 그런 봉건국가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꿈은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혁명을 꿈꾸다가 이 사람이 사전 모의가 발각돼서 잡힙니다. 한성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탈출하다가 또 잡힙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사형을 언도받고 한성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승만이 시체를 찾으러 2번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내일나마 감옥의 문만 열면 내 생의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체절명의 죽음에,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이승만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언제 내일이 될지 혹은 단 5분 후가 될지 자기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시기가 왔습니다. 젊은 이승만이 그때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꺼내 읽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살아있거든 나에게 신앙이든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 이승만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매일 죽음 앞에 이승만이 떨며 불안해하고 흔들리던 그 불안 공포에 시달린 이승만 앞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일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뜨거운 것이 내려와서 그리고 이승만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은 아마 이승만에 대해서 잘못 배웠을 겁니다. 그 이승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평생 이승만은 죽기 전까지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자유민주공화국, 우리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설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 여러분 거저 얻어진 것 아니었습니다. 토마스라는 사람의 목숨을 건 선교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찾아온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회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승만과 함께 감옥에 있던 유성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승만보다 20살이 많습니다. 당시 40대였으니까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위 관료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그 관찰사니까 경기도지사 정도를 할 수 있는 아주 고위직이었습니다. 당시 지배층이었죠. 그리고 유교를 믿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함으로 감옥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들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 나와서 딱 2가지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첫 번째로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겠다. 기독교 나라를 만들겠다. 자기가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기독교 나라들이 잘 살고 자유롭다. 기독교 나라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국민을 교육시키겠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하고 교육 입국론 2개를 이승만과 더불어 둘이 손잡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감옥에 가서 처음에는 자기를 모함한 사람을 죽도록 원망했으며 내가 나가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총으로 쏴주되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저주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감옥에 나올 때 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보내준 사람은 오히려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이 유성주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나와서 지금 중앙고등학교죠. 옛날 그 중앙고등학교를 만들고 평양의 고등학교는 평생 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선각자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다녔고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가 되면서 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가서 제가 바뀌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세층 운동권들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닌 시절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시 임종석이라는 이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던 사람이요. 제가 임종석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보다 선배죠. 그 다음에 서대문에 국회의원 하고 있고 지금 그 전에 서울시장 나왔다가 물론 안 됐죠. 우상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지하 조직, 공산당은 항상 공개적인 조직이 있으면 지하 조직이 있어요. 제가 지하 조직 책임자로면서 우상호 지도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은 죄를 지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 됐어요. 임수경을 전대협 대표로 북한에 몰래 보냈던 그 조직에 제가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운동권으로는 제가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과거의 청춘들이 틀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10년이 걸렸고요. 제가 믿었던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들은 여러분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안 배웠나요? 한 사람이 이래서 똑같이 대우하자. 굉장히 훌륭한 사상이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능력껏 일하고 여러분이 가진 능력껏 마음껏 일하고 그 다음에 평등하게 나누자. 어때요? 천국 아닌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평등하게 나누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뭐냐면 이 세계는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과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생각이 어떤 사상일까요? 저희 기독교입니다. 저희 기독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물질이 처음에 그냥 빛이 충돌하면서 거기서 조그마한 그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아메바에서 여러분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원숭이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아메바의 후손이고 병균의 후손입니다. 이 유물론에 따르면요. 최근에는 그 유물론의 증거들이 부정당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우선 저희가 인간이고 원숭이고 이 중간들이 있다면 그 중간 단계도 있어야 됩니다. 화석들이요. 그렇잖아요. 화석이라는 것은 과거 수천 년간 진행되어 온 그 시체들 그리고 썩은 것들이 그대로 압착돼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돌멩이에 새겨진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화석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인간이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있다고 그리고 원숭이 사이에 물론 그 다음에 유인은 있다 그러지만 중요한 건 이 돌연변이 된 그 사이에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러면 원숭이에서 그럼 그 전 단계가 있으면 그 전 단계도 변화된 화석이 있어야 됩니다. 없어요. 그 진화론 읽어보면 전부 가정입니다. 어쨌거나 그 물질로 된 세상이고 그 세상은 발전 법칙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봤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학교에 맨 처음에 현대사를 배웠어요. 이승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에 대해서 아세요? 교회니까 좀 아시나요? 이승만 맨 처음에 이야기하면 독재자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4.19를 초래했던 독재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외 이승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말고 학교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이승만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미국의 앞잡이, 그 다음에 미국에서 호요시간 위선자, 미국 동포들 돈 받아가지고 이승만이 감옥을 나와서요 30살에 미국에 건너갑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대를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하버드대를 들어가요. 거기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의 영향력 하에 그러니까 제3세계 무역 이래가지고 그거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럼 지금 생각해보세요.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를 나왔으면 지금 가도 세계 최고의 스쿨입니다. 이승만이 30에 들어가서 35세 그거를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 있던 민중들, 조선에 있던 백성들 사이에 신화적 존재였어요. 한국의 젊은이가 30살에 들어가서 미국 최고의 명문에, 전 세계 최고의 명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고 그 이승만의 박사 논문이 책으로 출판됐어요. 지금 읽어봐도 아주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에요. 이승만이 다른 사람 책을 뺏긴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다 찾아서 새로 만든 독창적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 박사학위를 주고 곧바로 책을 출판했어요. 그 다음에 이승만은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이 벌어지죠. 일본이 하와이를 급습하잖아요. 그 전에 이승만이 1년 전에 일본은 미국을 공격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었어요. 일본 내막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이승만이 스타가 됐어요, 미국에. 그리고 당시 그래서 조선 민중들 사이에는 이승만은 미국에 사는 대단한 젊은이가 조선을 건너가서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을 뚫고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를 받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책에는 이렇게 배웁니다. 미국의 앞잡이고 독립활동을 동포들로부터 자고 호의호식한 위선자다. 이게 지금 해방전후사 인식이라는 책인데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배울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증거들 많아요. 그리고 1919년도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운동이 벌어졌죠. 그리고 3.1운동 직후에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8개의 우리 지금 독립을 위한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가장 큰 게 한성정부예요. 한성정부에 이미 1919년도에 이미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 혹은 대통령으로 모십니다. 이미 그때부터 스타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승만이 20살에 감옥 갔다 그랬잖아요. 만민공동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로를 일대를 비롯해서 많은 선각자들이 조선 민중들을 모아놓고 우리 조선이 가야 할 길은 민주공화국의 길이다라고 주장했던 만민공동의 젊은 스타였어요, 이승만이. 20살에 이미. 그리고 한국 최초의 신문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승만. 여러분 그 내용 아셨어요? 20살에 만민공동의 스타였고 그리고 한국 최초의 신문을 만든 명칼럼니스트예요. 나이 30에 미국으로 가서 세계 최고의 학부를 마친 박사였어요.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다 실수합니다.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끼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다윗이 어땠습니까? 자기 가장 길거리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자기 부하장수의 가장 용맹스러운 충성스러운 부하장수의 아내라는 걸 깨닫고 그 부하장수를 결국 죽음으로 사지로 몰잖아요. 그리고 그 부하장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결국 선지자의 책망에 자기 잘못을 고백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저지릅니다. 저는 이승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년 나이가 들어서 이승만이 의욕이 과하다 보니까 결국 본인 스스로 잘못된 독재의 길로 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만들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이승만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1921년도입니다.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벌어진 게 1917년도니까요. 21년도니까 4년 후에 당시 전 세계의 엘리트 지식인들이 소련 공산주의 혁명에 열광할 때입니다. 그때 이승만은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퍼시픽이라는 태평양이라는 잡지에 공산당 당부당, 그러니까 공산당의 옳고 그름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공산당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논설을 써요. 거기서 공산당에서 공산당이 듣기에 치명적인 논설로 공산당을 비판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아까 여러분 공산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누구나 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갖자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 10시부터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저도 6시 나옵니다. 8시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일하고 그래서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 어떤 사람은 그 포도원에 있는 농부처럼 저녁 한 5시에 와서 6시 한 7시 정도까지 하고 쏙 들어가고, 물론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할까요? 일 안 해요. 왜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보상받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전체가 다 처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일한 보상을 해줘야 그 사람은 그 보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름 피운 사람 똑같이 나눠 갖는다 하면, 오히려 또 게으른 사람이 더 많이 갖는다 하면, 여러분 그 나라에서 여러분 일하겠어요? 머리 쓰겠어요? 안 써요. 공부하겠어요? 공부할 필요 없죠. 왜요? 그러나 여러분 신기술은 어디서 나와요? 공부하고 노력하는 데서, 그리고 열심히 고민하는 데서 나와요. 그럼 공산주의 나라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내가 일 안 해도 누가 다른 사람이 있을 텐데 서로 쳐다보고 서로 탓하고 말 겁니다. 소련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소련이 그 이상 때문에 갔어요. 그 이상을 저도 책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소련 나라가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동구권 모든 나라 공산주의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그 이유 때문에.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산당만이 먹고 살만했어요. 왜냐하면 직업도 자기가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직업을 구하죠. 여러분이 학교, 대학에 노력해서 가고,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여러분이 어느 직업을 할까. 물론 여러분 부모의 여러 청도 있고 주변 사람 얘기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직업은 여러분이 정해서 여러분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가죠. 그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또 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하죠. 이게 여러분 나라지만 공산당은 직업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주는 사람만이 신처럼 권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 직업을 정해주는 사람 누구요? 공산당. 그 사람들 잘 보여야 되죠. 그 공산당은 신처럼 추대받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노예처럼 사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의 실체는 뭐였냐면 오히려 노예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여러분의 신체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를 속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함부로 못하죠.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거 부모가 아무리 시켜도 내가 안 하면 그만해요. 물론 부모하고 갈등은 있겠죠. 또 부모님이 또 예를 들면 종아리를 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싫으면 안 하면 그만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럴 수 없어요. 그 공산주의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컵만 있으면 돼요. 종이컵이든 혹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든 혹은 또 좋은 재질로 만들었든 컵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는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유시장 경기에 자유시장 경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내 물건을 팔려면 야 종이컵도 뭔가 이거 한 두 번 쓰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커피를 뜨거운 걸 담아보세요. 뜨거운 걸 담으면 여러분 어때요? 뜨겁잖아요. 못 들죠? 그래서 어떤 종이컵이 나옵니까? 커피숍에 가면 여기에다 이중 공기가 통하는 종이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커피를 담으면 그 종이컵은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왜요? 이 종이컵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팔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에 두껍게 해서 공기가 들어가는 종이컵. 물론 처음에는 뭘 만들어요? 여기다가 덧붙이는 게 나왔죠. 여러분 커피숍처럼. 그러나 최근에 나온 종이컵은 아예 이중으로 돼 있는 종이컵이 나왔어요. 이런 신기술들이 발전돼요. 여러분 아이폰 들고 계시죠? 휴대폰,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요즘은 다 스마트폰 보죠? 제가 전철에 가보니까 여러분 전부 예를 들면 전철에 스마트폰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에 지하철을 타고, 그때 지하철이 처음 생긴 지하철을 타보면 전부 뭐 했냐면 대학생들은 폼 잡는다고 이 가방에서 책을 하나 딱 꺼내서 책을 꺼내고 딱 이거. 그래야 뭔가 대학생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책 옆구리에 딱 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신문 보고. 그러나 요즘 여러분 책 뭐로 봐요? 스마트폰으로 보죠. 신문 뭐로 봐요? 스마트폰으로 봐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발달됐을까요? 스티브 잡스라는 그 회사에서, 그 스티브 잡스라는 회사 망했어요. 제일 처음 애플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어때요? 그 회사가 살리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오늘날 스마트폰이라는 정말 훌륭한 세계 최고의, 현재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여러분 병기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런 옷을 다 똑같은 옷 거의 없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겨울 되니까 거의 교복처럼 비슷한 검은 롱패딩 다 입고 있더만. 예? 옛날에 우리 교복 굉장히 싫었는데 요즘은 근데 역으로 교복 안 입는데 여러분이 다 똑같이 교복처럼 입더만. 그럼 여기 봐도 검은 패딩이 많지만 그래도 각각 다 다른 옷들 많잖아요. 그 옷들도 옷 회사를 다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요? 내 회사가, 내 물건이 좀 더 잘 팔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고. 컵만 만든 게 아니고 컵에 장식을 만들고 또 기능을 만들고 해서 좋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물질 문명은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1921년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는 결국은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서로 열심히 일할 동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는 열심히 자본가들이 일해서, 그래서 그 자본가들이 일한 덕분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또 그들이 노력하는 덕분에 새로운 신문명이 계속 나올 거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물질 문명 혜택들은 여러분 자본가들과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덕분이다. 이승만의 얘기입니다. 1921년도에 이미 소련 무너지기 전에 66년 전에 이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의 예언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설됩니다. 그때 일본 출신의 외무부 장관을 임명해요. 그리고 일본 출신 외무부 장관을 불러요. 이승만 박사가.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군, 소련은 망할 겁니다. 아까 똑같은 공산당 당보당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저 나라는 훨씬 성장할 겁니다. 우리는 일본에 또다시 속국이 되지 않으려면 일본에서 알아야 하고 또 일본을 경계해야 합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일본은 세계 2위의 나라잖아요. 이승만 박사의 말이 옳았죠. 그죠? 소련은 망했고. 그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승만이 꿰뚫어 본 거는 책에 있는 공산주의의 그 허구성을,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똑똑한 분인데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이걸 보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공산주의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음에 여러분, 강점기란 말을 쓰죠. 강점기. 강점기는 두 개가 있죠. 어떤 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또 하나 뭐 있어요? 미제강점기. 강점기는 북한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1985년도 전에는 대한민국 어느 책에도 강점기란 말이 없어요. 북한 역사책에 있는 용어입니다. 그것을 주사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사파 출신인데 저희들이 북한 방송, 북한 책 보고 배운 거를 한국에 퍼뜨린 거예요. 강점기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일제강점기는 옳아요. 과연 미국이 그러면은 지금처럼 미국이 여러분 친일파가 장악한 나라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나랐나?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금 점령하고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 미국의 속국인가요? 속국 아니죠. 세계는 저렇게 나옵니다. 일본은 저희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조선을 점령할 때 우리 조선 반도 전체에, 한반도 전체에 군인이 한 몇 명쯤 있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은 당시에 거의 100만 대군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뭡니까 그 대포와 그 다음에 그 러시아의 그 무적 함대를 그러니까 러시아 함대를 무너뜨린 최고의 배를 가지고 있었고, 물론 항공기도 나중에 발달했지만 그런 일본과 우리 조선은 몇 명쯤 있었을까요? 한반도 전체에 한 몇 명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 보기에 네? 한 몇 명쯤 있었을까? 조선 전체의 군인이 8,900명이었습니다. 상대는 만약에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기관총과 대포와 최신식으로 무장한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대군이었다면 조선은 8,900명, 그것도 중앙군, 지방군 다 합쳐서요. 궁궐, 경비대까지 다 합쳐서요. 그 다음에 최신식 소총으로 무장된 그 군인은 일개 소대병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먹히는 게 정상 아닌가요? 100만 대군과 8,900명의 그것도 90군대와 그 싸움이 됩니까? 그러면 조선이 망한 게 누구 책임이에요? 당시 조선의 지배층의 책임이에요. 일본 책임 아니에요. 아니 8,900명 자기 나라를 지킬 아무 생각이 없는 나라를, 당시 제국주의 시대였어요. 모든 나라가 이웃나라를 침범해서 이웃나라에 다 식민지 거느리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조선의 국왕은, 조선의 지배층은 당시 백성의 생과는 아무 생각 없이 8,900명밖에 없었어요. 이웃나라 일본은 100만이었어요.
누구를 탓해야 돼요? 일본인가요? 우리 조선의 지배층인가요? 국왕인가요? 고종이 갱원군주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민비요. 당시 조선의 내탕금을 3분의 1 이상을 무당들 구타하는 데 썼어요. 자료 뒤져보니까. 그래서 한강에 여러분 물고기들이 살이 쪘어요. 조선 백성들은 전부 굶주려 가는 거예요. 왜요? 민비가 하도 한강 가서 무당들 가서 굿하고 쌀 뿌리는 바람에 전 세계는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신식 기관총, 여러분 그 기관총의 중국이요, 영국의 그 신식 기관총 부대에 중국이 수만 명이 몰살했어요. 당시 한 따봉따봉 쏘는데 따다다다 하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과학 문명의 시기에 조선은 8,900밖에 없었어요. 일본을 탓하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을 무너뜨린 그 지배층과 그리고 국왕과 당시의 조선의 핵심 관료들이 사죄해야 돼요. 그리고 치욕적인 36년에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제 밑에 식민지 생활을 경험하게 했던 그들이 난 그게 정당하지 않아요? 물론 전 일본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켜야 돼요. 8,900명이 말이나 됩니까? 100만 대구나 돼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일본 탓하고 남 탓합니다. 여러분, 발전한 나라와 발전한 개인들 특성이 있어요. 남 탓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돌아봅니다. 내 잘못을 돌아봅니다. 그 사람은 발전합니다. 그러나 남 탓한 사람은 평생 남 탓하다가 자기 인생은 실패 인생으로 갑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 청소년 여러분이 절대로 남 탓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내 부족함을 자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발전합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이 풍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탓하기 전에 조선을 무너뜨린, 조선의 자주국방을 하지 못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선진 문명을 배워서 발전해 나갈 때 자기 나라끼리 꼭 갇혀서 조선을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한 지도층 탓이었는데 어때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저는 친일파들이 장악한 나라, 제가 보기에는 조선은 무너져야 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설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비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숍이라는 문성극 씨인가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 후보로 나섰다가 문창극 씨요. 나섰다가 낙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용한 건 비숍이라는 당시 여행가입니다. 여자인데 조선을 여러 번 여행했습니다. 물론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도 여행하고 인도도 여행했던 이 사람이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당시 조선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게을러 빠지고 그 사는 것이, 여러분 지금처럼 해야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분뇨 시설이 없었어요. 그냥 길거리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길거리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분뇨 처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 자기들 분뇨를 가지고 또 뭐 밭에다 뿌리고 또 배추 뭐 이렇게 농작물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나라 자체가 뭐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비숍은 봤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게을러서 담배 피거나 술 먹거나 빈둥빈둥 거리고, 그래서 비숍의 눈에는 이 조선이란 나라는 도대체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 비숍이라는 여자가
북한도 지금 예를 들면 만주 지역에 갔습니다. 당시 만주 지역에는 주인이 없는 나라였어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만주 지역을 지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조선은 두만강 근처까지였으니까 그 만주 지역에는 그냥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누구 착취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북한도 지역에 우리 조선 똑같은 조선인들이 사는데 거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사람들이 아주 씩씩하고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깨끗했어요. 이 두 사람이 왜 달랐냐? 라고 비숍이 썼어요. 비숍이 본 바에 따르면요. 조선에는 당시에요. 농부가 자기 열심히 일해서 추수를 거두잖아요. 80%를 착취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선 지주가 50%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정부 관리들이 또 가져가서 그래서 자기가 100을 벌면 100을 추수를 하면 20%만 자기 몫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일하겠어요? 아무도 일 안 하죠. 그래서 조선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북한도는 아무도 거기에 뭐 소장료를 달라는 사람도 없었고 세금 내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기상이 있고 씩씩하고 깨끗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취적이에요. 제도는 그만큼 중요해요. 조선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말기 조선은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아닙니다. 소수의 관리들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게 지금 저희는 지금 거꾸로 배웁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영훈이라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은퇴했습니다. 이분이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2권의 책으로 냈습니다. 한국 경제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대학 가거든 혹은 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이라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대한 이 양반이 연구가 있습니다. 전부 당시에 철저하게 고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경제사를 연구했습니다. 말기 조선은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인구가 폭발했어요. 여러분 인구가 늘어나면 뭐가 많아야 됩니까? 식량이 많아야 돼요. 식량이 많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땔감이 많아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지금은 여러분 다 보일러로 가스로 석유로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을 테니까 전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예를 들면 연료로도 쓰고 또 겨울에 난방으로 했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먹을 게 많아지고 사람이 사니까 땔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산에서 뭘 했어요? 나무를 해서 전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전부 민둥산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 혹시 보셨어요? 북한에 지금 중국 저쪽에 보면 두만강 건너편 쪽에 보면 중국 지역에서 북한을 쳐다보면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왜? 전부 나무를 떼가지고 나무를 전부 전부 잘라서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나무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이렇게 산에 나무들이 있어야 그 나무들이 물기를 이렇게 촉촉하게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물질이 나중에 지하수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산에 나무가 없으면 물이 한꺼번에 왔다가 한꺼번에 싹 쓸려 내려가죠. 그럼 뭐가 나요? 산사태가 나요. 그리고 강들은 점점 어때요? 산에 물들이 계속 흙들이 자꾸 내려오니까 물길이 없어지고 강들은 하상이 높아지고 강이 제대로 흐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물도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나중에 어때요? 지하수도 없어지고 그럼 지하수 없어지면 농사를 지을 물이 없어요. 그게 조선 중기 이후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 이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조선 중기까지는 조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먹고 살만했다. 그러다가 인구가 확 늘어나면서 재앙적 상황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조선 말기가 되면요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산은 전부 헐벗고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뗄감도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게 조선 말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은 어떻게 해요? 소출이 적으니까 계속 많이 가져가기. 그 다음에 나라 관리들은 자기들 그 관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뒷돈을 주고 당시 관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푼 자기가 들어간 돈 뽑는다고 그걸 누구한테요? 백성들한테 뽑았어요. 그래서 당시 비숍 이 조선 말기에 본 것처럼 소작의 80%를 소출의 80%를 착취해갔던 거예요. 그게 조선이었어요. 그러다가 일제에서 망한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갈 방향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문제는 실험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학은 실험할 수 있잖아요. 실험을 통해서 계속 축적되죠. 계속 쌓아나갈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축적된 사실에 입각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더 알아나가죠. 왜? 실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의 문제는 실험할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길들을 예비하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배들이 살아왔던, 선조들이 살아왔던 기록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추론하는 겁니다.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을 우리는 사고하면서 잘했던 건 개성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어때요? 다시 개선하면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남 탓하라고 역사 배우는 거 아닙니다. 개인사도 그렇고 국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 통해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문제는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배웠다가는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조선 패망사의 제대로 된 우리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선교사들이 당시 그 조선이란 정말로 아시지만 볼 것 없는 나라였습니다. 거리에 뭐 정말 분노가 넘치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길거리에 이렇게 온갖 사람들이 그 인간의 분노와 그다음에 동식물들 분노들이 다 넘치는 그런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누가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가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프리카보다도 훨씬 못한 나라였을 거예요. 그나마 아프리카는 요즘 그래도 상황이 좀 나아졌잖아요. 거기에 그 냄새가 나서 아마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도 못 갈 겁니다. 그런 나라에 미국이란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영국의 최고의 엘리트가 조선으로 찾아옵니다. 뭐요? 하나님 복음 듭니다. 세계 만방에 전하를 하니까 이들이 미국이란 나라에 호요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란 나라에 그 더럽고 불결한 나라에 찾아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그 나라에 와서 이들이 그 조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일깨웁니다. 거기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이 뿌려져요. 그 신앙도 기가 막히게 뿌려집니다. 여러분, 일본하고 중국하고 붙어요. 청일 전쟁이. 전쟁이 벌어지면 사람이 죽으면서 전염병이 퍼져요. 그래서 당시에 양반의 자제들도 전염병에 걸리면요,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당시 그 조선의 왕비부터 무당굿하고 있었으니까 병에 뭐 어떻게 걸린지 알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잘 나가던 선교사들이, 의사들이 한국에 와요. 이들이 목숨을 걸고 병든 사람을 진료해요. 상처를 입으로 빨아내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이 그 길거리에 벌어진 사람들을 간호하고 치료해요. 그것을 본 조선 백성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이 뭐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됐어요. 이화여대 있잖아요, 이화여대. 여러분, 그냥 이대가 생긴 게 아니에요. 당시 여자애들은 조선에서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자들 얼마나 살기 좋은 줄 아세요? 남자만 사람이었고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여자들을 내다 버렸어요, 병드니까. 그리고 어디에 질병이 있거나 또 혹은 기형으로 태어나거나. 그 내다 버린 여자애들을 주워다가 서양 선교사들이 그들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화여대. 그게 학교가 됐어. 그리고 그게 대학까지 발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의 눈물겨운 헌신의 노력들이 여러분 오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뿌려지고 거기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자꾸 옆길로 갔는데 제 이야기를. 그래서요, 자주적 발전의 길은 없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조선은 당시 지금 기록에 따르면요,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요, 축복처럼 우리에게 해방이 왔고, 해방도 우리 힘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선조들이 일제 망한 초장기에는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만주골판에 가서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일제에 저항해서 전부 몰살했어요. 그리고 일제 말기에 1930년도 이래로 일본에게 저항한 흔적이 없어요. 국내 일부의 공산주의자 빼고는. 여러분, 해방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대한민국 우리가 해방시켰다고요? 누가요? 1948년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한국 선언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당시 조선의 많은 백성들은 직접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해방은 어느 날 도둑처럼 왔어요. 왜요? 일본이 미국에 덤볐다가, 그래서 그 미국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일본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해서, 그래서 우리 항복하고 해방이 온 거예요. 물론 만주골판에 노력한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해방된 거 아니에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연합군에 끼어보려고 노력하다가 그것도 못 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김구의 임시정부요, 소수 서클이었어요. 그것도 중국 국민당 장개석 정부한테 돈 받아서 소수 그냥 자기 임시정부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방 직전에 몇 개, 수백 명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수백만의 일본과 우리 수백 명 정도의 그것도 군사력 가지고요, 우리가 해방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조선의 해방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왔어요. 우리 선조들 물론 노력한 사람들 있죠, 목숨 걸고. 그러나 테러도 하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해방된 거 아니에요. 해방은 미국 덕분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치욕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죠. 거짓으로 배워서 어떻게 우리가 그 치욕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기 힘으로 서는 나라가 되겠어요? 거짓말을 배워서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해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우리에게는 왔어요. 그게 1945년도 8월 15일 조선 민중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그 해방은 우리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각자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요? 이승만과 유성준과 수많은 선각자들.
그들이 또 교회에서 우리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1945년도에요. 해방되던 해에 안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한글 하나도 모르는 사람 80%였어요. 당시 통계가 있어요.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물러나던 해 1961년도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이 영국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계도 만들고 뭐 물건을 만들면 공업화. 그거요 난 놓고 기억자 몰라가지고 산업혁명 몰라요. 기계를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백성들이 영국을 능가하는 대학 진학률을 가지면서 산업화를 이루어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48년도에. 그래서 여러분 백성이다가 조선시대는 백성이었어요. 아까 백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자유민주공화국에서 뭐가 보장받는다고요?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아요. 어떤 자유예요? 내 생명과 내 신체를 아무도 속박하지 못할 자유가 그리고 그 권리를 보장받잖아요. 어디에서요? 법률과 헌법으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요. 그 축복으로 오늘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셨죠? 대한민국 그렇게 작은 나라 아닙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에요. 5천만 이상의 그 국민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요. 전기, 조선, 자동차, 철강, 전자 이런 걸 한 나라에서 세계 5위권의 그런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군데 없어요. 미국,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도둑처럼 와서 그러나 그 도둑처럼 온 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지고 시장경제로 만들어지고 그 훌륭한 선배들 도움으로 여러분이 이 세계 10위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인구가 좀 더 늘어난다고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그 나라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배들이 만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아시지만 조선의 나라에 절망의 나라에서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한 나라에서 세계 10위로 만든 우리 선배들 덕분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 능가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 신앙을 전파하는 나라. 여러분 점점 미국은 엉뚱한 나라로 가고 있어요. 신앙이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미국은 기독교가 강하지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부흥한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공짜로 받은 이 신앙을 아직도 모르는 세계에 퍼뜨릴 그 중요한 책무를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영화로움과 그들의 부귀와 안락을 다 포기하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듯이 나는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 만방에 선교 사목을 갖게 나가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의 소명은 거기 있다. 왜 미국은 전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보다 못한 숱한 나라들입니다. 제가 좀 너무 자꾸 흥분해서 자꾸 얘기해요. 사실은 이 얘기들이 한 학기 정도 해야 될 숱한 얘기들이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사, 현대사, 그 다음에 또 여러 얘기들이 섞여 있는데 어쨌든 1시간 한
30분 정도 하라니까 어쨌든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림 봤죠? 금성출판사에서 있던 책 현대사 제일 처음에 나와 있던 겁니다. 여기에 이 그 1장기 올라간 거를 1장기가 내려오니 성적에 올라가다. 제가 배웠던 곳에서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됐다. 그건 사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한국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소련 포고문 한번 보세요. 미군 사령관 포고문요. 여러분 책에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현대사 책에 있어요. 북이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에 시행한다. 이게 지금 미 8군 사령관의 포고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소련 포고문 보세요.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의 수중에 있다. 여러분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 조선인민은 반드시 스스로 자기 행복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개만 보면 어때요? 누가 점령군이고 누가 해방군이에요? 아무 맥락 없이 이것만 보면 소련이 훨씬 우리에게 해방군이죠. 여러분 지금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소련은 이미 당시에 공산혁명을 위해서 제3세계 나라들의, 그러니까 조선 같은 식민지 있던 나라들의 식민지 투쟁을 지원했어요. 돈도 되고. 그래서 식민지 나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식민지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식민지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조선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고문이 하지중장 포고문하고 이 스티크포 대장 포고문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남북이 분단됐습니다. 분단의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책에서 배운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미국에 있다 그러죠. 왜 근거가 뭔가요? 38선은 끄은 게 미국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책임이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책임 있는 사람이 또 있죠. 누구요? 이승만이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미국이 애초에 조선을 분할 점령하기 위해서 미국이 38선을 제안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편승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1946년도에 정업반을 통해서 남쪽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자고 제안함으로써 분단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사실인가요? 한번 따져봅시다. 최근에요,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지금 소련 대신에 러시아가 들어섰잖아요.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졌어요. 그래 거기서 무너지면서 스탈린, 그러니까 소련 당시의 절대적 지배죠. 스탈린의 비밀 문서가 해제됐어요. 그래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1990 몇 년도인가요? 그 마이니치 신문에서 이거를 입수해서 단독 보도했어요. 스탈린의 비밀 문서를요. 거기에 보면요, 1945년도 9월 20일인가요? 9월 20일 날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에 이 포고문을 만든 이 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38선 이북의 단독 정부를 구성하라고. 그럼 분단의 책임 누구이겠나요? 소련에게. 그래서 소련은 이미 1945년도 10월 달에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정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전부 그 돈을 걷어요. 그리고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요. 여러분, 돈을 새로 찍어낸다는 건 뭐예요? 정부가 들어섰다는 얘기죠. 단독 정부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1945년 11월에 이미 만들어져요, 북한에서요. 그러니까 9월 20일 날 소련 스탈린, 소련의 절대적 지배자가 북한, 북조선 38도선 이북에 단독 정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그건 이미 기밀문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빼도 박도 부정 못해요. 그 다음에 어때요? 11월에 단독 정부가 구성됩니다.
미국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조선이 뭐 하는지 잘 몰랐고. 그럼 왜 38선을 제안했냐? 아주 간단해요. 군사활동 경계선으로 제안했습니다. 베를린 같은 경우도 군사활동 경계선이 있었고요. 몇 군데, 그러니까 연합군이었잖아요. 당시에 미국하고 소련이요. 지금 당시는 적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에 대항하던 연합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에 들어오니까 둘이 연합군이 반도에 들어오니까 활동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 그래서 그 클라크라는 미국 육군성의 대령이 그 제안을 해요. 38선을 활동 경계로. 근데 소련이 덜컥 받아요. 근데 대단히 재밌는 거는 48년, 그러니까 45년도 그 8월 7일 때 이미 소련군은 원산에 들어와 있어요. 소련군 원산, 그 북한 원산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소련군은. 그리고 미군은 어디 있었냐?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약 1000km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소련이 그냥 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한반도는 소련 땅이 돼요. 근데 미국 육군성에서 제안할 때 소련이 받을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38선을 제안하니까 소련이 덜컥 받았어요. 최근에 그 받은 이유가 밝혀졌어요. 왜? 소련은 일본이 탐이 났어요. 그리고 만주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막바지에 그 9월 초죠. 45년 9월 달에 그 미국하고 소련 외상 이 회담을 벌입니다. 거기서 그 요구를 해요. 만주하고 일본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나눠 갖자 그러고 만주를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 대서양에 있는 그 나라를 나눠 갖자 그래요. 미국이 거절해요. 그래서 거절 직후에 9월 20일자로 스탈린이 북조선에 단독 정부를 구성하란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원산에 있던 소련군이요 그냥 쭉 밀고 내려왔으면 여러분 자유란 걸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북한은요 평균 키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보다 10cm 정도 작아요. 왜? 성장할 때 못 먹어서요. 제대로 우유도 먹고 칼슘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제대로 못 먹는 바람에 애들이 훨씬 키가 작아요. 영양실조예요. 인종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다른 나라에 여러분이 한번 동남아나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빛이 달라요. 여러분 빛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다 잘생겼잖아요. 영양이 좋으니까. 그리고 키도 크죠. 지금 여러분 키가요 전 세계에서 작은 키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키가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크고 일본 옛날부터 외놈이라 키가 작다 해서 외놈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요 네덜란드나 왜 과거에 그 바이킹 후예들 빼고는 그 이탈리아나 그 그 뭡니까 그 포르투갈 이쪽 나라하고 여러분 키가 비슷해요. 여러분 키도 크고 신체도. 얼마 전에 제가 동남아시아 뭐 나라들하고 우리 한국 그 청소년 축구를 하는데 봤는데 동남아시아 축구 대표들이 우리 청소년들 어깨에 오더라고요. 키가. TV 한번 보셨어요? 동남아시아들이 이렇게 어깨에 와요. 그만큼 잘 먹고 여러분 생활이 좋아서 여러분 훨씬 키가 큰 겁니다. 북한은 지금 거기에 못 미쳐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게 지금 어떤 차이냐? 그러면 애초부터 북한이 못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북한에 수풍댐이라는 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모든 그 발전시설과 모든 공업시설을 다 북한에 건설해 놨어요. 그래서 1974년도까지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가 역전되기 시작한 게 1974년도부터예요. 하늘과 땅의 지금 차이가 벌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력이 북한의 50배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뭘까요? 자유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자유가 있고 하나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오늘날 하늘과 땅 차이의 천지개벽의 차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거기엔 수령만이 존재해요. 그리고 거기는 직업 정부가 정해줘요. 공산당이. 네가 여기 가라면 여기 가야 돼요. 마음대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평양에 아무나 못 삽니다. 허가받은 사람들만, 특권층만 살아요. 근데 여러분은 서울의 특권층만 살 수 있나요? 아무 데나 여러분 가서 살 수 있죠. 물론 좀 땅값이 막 비싸서, 예? 비싸서 좀. 그렇지만 뭐 이렇게 여기서 출퇴근하면 되잖아요. 예? 거기서 일하고 저녁엔 또 멀리 오고 이러면 되죠. 그러나 북한은 함부로 여러분 평양 들어가려면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자유의 차이가. 자유의 차이는 뭘 만드나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노력하게 만들어요. 노력의 차이가. 그 똑같은 나라,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북한이 지금 세계 최빈국이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에 지금 걸쭉해야 사는 나라들. 미군의 책임하에, 한쪽은 소련의 책임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1900 미국, 소련, 영국 외상회담이 결렬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1945년도 9월 초입니다. 날짜를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결렬을 돌아가고 9월 20일자에 이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의 단독 정부를 구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이미 45년도 11월에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화폐 발행이 되고 거기에서 정부가 기구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그러니까 군사의 활동 경계선을 만들었어요. 활동 경계선 다른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게 분단화된 건 지금 베를린과 우리 독일과 우리 한반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초에 38선이 있었지만 거기에 사람들 왕래했어요. 어른들 얘기 들어봐요. 38선에 북에서 내려오고 남쪽에서 올라가고 왕래했어요. 그러다가 이 38선을 닫기 시작한 게 소련입니다. 왕래를 닫았어요. 편지도 못 가게 하고 사람도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끊었어요. 그래서 남쪽은 아주 암흑지대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활동 경계선과 분단선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럼 이승만은 뭐냐? 여러분 이미 북한에 45년도 11월에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 상황에서 이승만이 선택한 것은 결국 그렇다면 지금 북한을 수복하기 어려우니까 소련이 들어와서 소련 군대가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남쪽이라도 발전시켜서 나중에 통일을 이루자고 그게 46년도 6월 3일 정읍 발언이에요. 근데 지금 좌파 학자들은 아까 38선 제안한 것과 이승만 발언을 핑계로 분단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틀렸어요. 분단의 책임은 명백하게 소련이 그러니까 38선 이북에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의도를 이미 자료에 나타냈기 때문에 이미 학계에서는 그 논쟁이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분단의 책임이 미국과 이승만이 있다고 배우고 있어요. 이 철저한 사실을 배우고 있다는 게 좀 가끔 저도 화가 나는데 학계에서 논쟁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주장하는 학자들이 우리랑 논쟁하자면 못 나와요. 왜요? 너무 명백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한테는 계속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승만 박사입니다. 미국의 식민지 대리 통치가 이승만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남한에 관심이 없었어요. 일본에 관심이. 일본은 왜 관심이 있었을까요? 전쟁 당사자니까. 그래서 일본은 직접 자기들이 군대가 들어갔죠. 메가더 장군이. 그러나 한반도에는 그래서요. 미국의 군대가 들어온 게 9월이 훨씬 지나서 9월 20일 사이인가요? 미국이 일개 연대가가 들어와요.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련은 이미 원산에 와 있었고 일본은 1000km밖에 오키나와에서 전쟁을 벌이죠. 일본 본토공부하고. 그러고 있다가 38선 제안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미국 군대가 1945년도 9월 달에 들어와요. 그것도 많은 수가 들어온 게 아니죠. 그랬다가 전쟁 직후에
몇 명 군사 고문단 빼고 전부 미국에 다 철수해버려요.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 미국 군대 나가지 말라고 미국 가서 뭐 협박하고 공갈하고 하지만 미국 나가버려요. 왜? 자기는 조선에 이해관계 없다는 거죠. 미국이 다시 들어온 건 어때요? 6.25 전쟁이 벌어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왔다가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벌어지니까 들어온 거예요. 6.25 전쟁도요, 정말 기가 막힌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참전하는 거예요.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 좌파라는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거기는 뭐 본래가 좌파지만 트루만 대통령이 좌파라는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공산당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트루만은 이 전쟁을 자신이 공산당이 아니라는, 좌파가 아니라는 것을 과시할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새벽에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당신 대한민국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트루만 대통령에 직접 전화를 합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그래서 3일 만에 참전이 결정돼요. 이 참전도 전 제가 볼 땐 불가사입니다. 미국이 원래 한국에 관심 없었으니까요. 그냥 뭐 적화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미국의 해필 트루만은 그 당시 미국의 민주당이 좌파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좌파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산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3일 만에 결정하고, 그리고 당시에 미국의 기독교의 리더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가 어때요? 그 조선 말에 선교사들 노력으로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1907년 대부흥운동이 벌어지잖아요. 이승만 말기에 한 100만까지 늘어나요. 이승만 박사가 평생 기도한 게 기독교인 100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가 물러나던 해에 100만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빌리 그레엄 목사가 조선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를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이후로 참전이 결정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산화를 면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역사를 배우다가, 제가 책으로 배우고 학생들을 지도했으니까요. 배우다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저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책에서 본 지상 낙원이 아니구나. 우리 여기는 그래도 물론 경쟁에 탈락한 사람들은 또 제대로 못 살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잘 사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에 나와서 보니까요. 고등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집 가지고 자기 자기 자식들 대학 보내는 중산층으로 성장한 많은 사례를 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책에 배운 게 따르면요. 대한민국은 자본가가 착취하고 미제국주의가 착취해서 점점 가난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책하고 딴판이 내가 사회에 만나보니까 거기에는 그 밑바닥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 소련의 참상들이 벌어졌어요.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시장경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상이 벌어졌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거기서 10년간 저는 헤매기 시작했어요. 내가 책에서 배운 것과 실상이 다른 것에. 그래서 다시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철학, 역사를 공부했어요, 다시. 지금 이게 한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 나가면서 매일 아침 9시에 가서 문 닫는 6시까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선각자들을 보내서 대한민국 나라를 만드셨구나.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너무 훌륭한 나라입니다. 괜찮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한 나라예요. 여러분 저주하는 나라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동남아 물어보세요. 아프리카 가서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지. 헬조선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빈부격차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활 보장이 받는 그런 좋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선배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바닥에서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